2020년 9월 27일 저녁, 미국 플로리다 매너티 카운티. 한 여성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그가 나를 공격했어요. 내가 그를 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애슐리. 그리고 그녀가 말한 자신이 쏘았다는 남자는 남편인 더그였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단 13일 만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총선과 함께 그 끝을 맺었습니다. 2016년 여름, 전직 해군 조종사이자 기술 사업가였던 더그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후원 행사에서 전직 발레리나였던 애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3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속옷 안에 권총을 숨기고 있다는 농담을 던졌고, 그는 그 유머를 대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직후 더그는 그녀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 즐거웠어요. 애슐리가. 그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둘은 5일 만에 사랑해요 라는 말을 주고받았고 13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손님 없이 더그의 친구가 주례를 맡은 조용한 예식이었습니다. 더그는 1961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엘라베마에서 자랐습니다. 해군 비행사로 복무한 뒤 정보장교로 전직했고 1999년에 중령으로 퇴역했습니다. 민간 기술 기업을 설립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는 르네라는 여성과 결혼했고 딸 에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아내가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에바는 직접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 상처는 가족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애슐리는 1991년 텍사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무대에 올랐지만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죠. 그녀는 파트너였던 키튼이라는 남성과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일하며 도널드가 내게 어떤 넥타이가 어울리냐고 물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명성을 원했고 야망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둘이 만나 겨우 13일 만에 결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결혼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은 더그의 딸 에바였지만 그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바는 지인에게 23살의 여자를 새 엄마로 맞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다 라고 말했죠. 결혼 직후 애슐리는 더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곧 냉랭해졌습니다. 애슐리는 딸에게 새 엄마로 존중하라고 요구했고 둘은 사소한 일로 다투곤 했습니다. 이 와중에 더그와 애슐리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무용단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며 사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메리칸 내셔널 발레단.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무용수 47명을 채용하고 8개월 계약, 의료보험, 비자까지 약속했지만 첫 급여 이후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더그는 보수적이고 조직적인 해군 출신이었고 애슐리는 감정적이고 예술가적인 성향이었습니다. 특히 더그는 실질적인 사업가로서 계획, 규율, 절제를 중시했지만 애슐리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을 중시했죠. 발레단 사업을 함께 시작하면서 그 성격 차이가 폭발했습니다. 애슐리는 다양성과 포용을 내세웠지만 더그는 경영적 현실성을 따졌습니다. 결국 사업은 초반부터 삐걱거렸고 애슐리가 SNS에 남편을 공개 비난하는 글까지 올리자 그는 신뢰와 존중을 완전히 잃었다며 한탄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둘의 관계는 조금 멀어졌을 것입니다. 결혼 1년 뒤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는 기뻐하기보다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잦은 언쟁을 벌였는데 이는 이웃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멀어졌다고 느꼈고 그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더그는 그녀가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했죠. 이때부터 서로는 사랑 대신 의심으로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더그가 권총을 벽에 던졌고 천장에 총을 쏘며 반려견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애슐리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녀의 주장일 뿐 이에 대해선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집 천장에 실제 총알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려견이 부상을 입었는지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지 등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애슐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그의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집을 떠나 플로리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떠날 당시 그녀는 더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폭력과 분노 속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껴요. 다시는 따라오지 마세요. 더그는 그날 밤 내가 더 강한 남편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자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는 이유로 그녀는 혈액 검사를 의뢰했고 독극물 중독 반응이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며 접근 금지 신청과 단독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그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독극물 검사는 부정확하며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 이후 두 사람은 마음을 바꿔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부부 상담도 시작했고 공식 행사에서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화해의 시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애슐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더그의 딸 에바에게 그가 너희 어머니 르네를 독살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어린 에바를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더그는 애슐리에게 화를 냈고 그녀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며 탐정을 고용해 감시했습니다. 그녀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기도 했죠. 2020년 9월, 두 사람은 메릴랜드로 이주해 딸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더그는 트럭을 몰고 애슐리의 짐을 옮기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애슐리는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남편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더그는 침실 바닥에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와 팔, 등에 총상이 있었고 벽에는 세 발의 총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갑자기 남편이 덤벼들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부딪힌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다 총탄은 모두 정면이 아닌 옆이나 뒤쪽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그녀의 주장처럼 그가 달려드는 바람에 쏘았다면 하나라도 정면에 맞은 총탄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뒤 그녀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년 6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재판이 열렸습니다. 언론은 이를 블랙스완 재판이라 불렀습니다. 발레리나였던 그녀가 무대 위 백조에서 법정의 흑조로 바뀌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었죠. 재판에서 그녀는 직접 총을 쏘는 동작을 재현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다가왔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았다고 주장했던 그녀. 검찰 측은 그녀의 진술을 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임신 중 독립을 원하다가 남편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반면 변호 측은 더그가 폭력적이었던 점, 과거에도 총으로 위협한 전적이 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더그의 전 부인 르네가 남긴 문자라며 다음과 같은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당신은 신혼여행 때 나를 발로 찼고 총으로 위협했어요. 하지만 이 증거는 법적으로 사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르네가 이미 사망했던 점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반대 신문을 거치지 못한 점과 더불어 더그는 평소 다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이긴 하지만 폭력적인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애슐리는 그가 평소 폭력적이었고 총으로 위협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그녀의 어머니 알리시아는 딸과의 대화에 관해 묻는 질문에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딸과 매일 통화하셨죠? 네. 그런데 총격 사건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 답변에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7월 30일, 배심원단은 장시간의 심의 끝에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계획된 살인도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20년, 10년의 보호관찰과 추가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애슐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2025년 2월에 그녀는 항소 중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구속 상태로 항소를 기다리라고 판결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살인자였다. 여전히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애슐리.
만약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거짓이라면 죗값을 제대로 치르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